내가 만약 30일 동안 설탕을 끊는다면 내 몸에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 사실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설탕은 건강에 좋지 않다는 걸요. 수십 년 동안 수없이 들어왔습니다. 단 것을 줄이세요. 설탕은 피하세요. 하지만 정작 우리는 여전히 설탕을 먹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우리에겐 왜 해야 하는지에 대한 강력한 이유, 강한 동기가 없기 때문입니다. 해야 할 건 알지만 그 이유가 마음 깊이 와닿지 않기 때문에 쉽게 무너지는 겁니다. 운동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나 운동이 필요하다는 걸 알지만 막상 실천하지 않는 건 그 중요성이 삶의 우선순위로 연결되지 않아서입니다. 심지어 병원에 가서 당뇨나 고혈압 인슐린 저항성 진단을 받았을 때조차도 의사는 말합니다. 체중을 줄이세요. 살만 빼면 괜찮아집니다. 하지만 동시에 체중을 줄이기 더 어렵게 만드는 약을 함께 처방합니다. 이 모순 속에서 환자는 더 혼란스러워지고 변화는 더 멀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영상에서 저는 여러분이 설탕을 끊어야 하는 이유를 마음 깊이 납득할 수 있도록 단순한 다이어트나 체중의 문제가 아니라 몸속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어떤 호르몬이 반응하고 그 결과 건강이 어떻게 바뀌는지 아주 구체적이고 설득력 있게 하나하나 풀어드릴 겁니다. 무엇보다 여러분이 끝까지 보고 나면 이제는 왜 해야 하는지가 분명해질 겁니다. 그리고 그 이유가 마음속에 강하게 남아 실제로 멈출 수 있는 용기로 바뀌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가장 해로운 음식이 무엇인지 묻는다면 단연코 설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설탕은 단순히 달콤한 맛을 내는 식재료가 아닙니다. 그것은 몸속에서 인슐린 저항성을 촉진시키고 궁극적으로는 온갖 대사질환의 뿌리가 됩니다. 단 한 번의 섭취로도 인슐린 저항성을 자극하고 이를 반복하면 점점 더 몸이 지방을 태우지 못하는 구조로 바뀌게 됩니다. 그 결과 체내에 쌓여있는 지방을 꺼내 쓰지 못하고 오히려 계속해서 음식을 원하게 되는 식욕 중독 상태에 빠지는 겁니다. 설탕은 배를 채우기 위한 음식이 아닙니다. 칼로리가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몸을 조용히 망가뜨리는 중독성 강한 약물에 가깝습니다. 설탕을 먹으면 뇌는 일시적인 보상 신호를 보내고 다시 그 자극을 찾게 됩니다. 그래서 배가 고프지 않아도 무언가 자꾸 먹고 싶고 식사 외에 간식을 찾게 되는 겁니다. 그 욕구는 단순한 입의 욕심이 아니라 호르몬의 왜곡에서 비롯된 생리적인 신호입니다. 설탕은 지방을 저장하게 만드는 호르몬인 인슐린을 분비시키고 그 인슐린은 동시에 지방 연소를 막습니다. 즉, 우리가 이미 쌓아둔 지방을 꺼내 쓰지 못하게 만들고 대신 계속해서 새로운 에너지원, 즉 음식 섭취를 요구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상태가 지속되면 몸은 지방을 계속 저장하고도 만족하지 못한 채 더 많은 음식을 갈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인슐린 저항 상태는 단순히 체중 증가로 끝나지 않습니다. 과식과 잘못된 식습관으로 인한 체중 증가는 단지 겉으로 드러나는 결과일 뿐 진짜 문제는 그 뒤에 숨은 인슐린 저항성과 그것이 불러오는 만성 염증입니다. 이 염증은 조용히 전신을 망가뜨립니다. 혈관, 신경, 눈, 심장, 면역 기능까지 모든 기관이 영향을 받습니다. 중요한 건 이런 고리의 중심에 설탕이 있다는 점입니다. 단지 살이 찐다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살이 찐다는 그 자체보다 왜 그렇게 되었는지를 들여다보면 늘 설탕과 인슐린 저항이 중심에 있습니다. 여기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이 모든 과정에서 칼로리라는 개념은 사실상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아직도 칼로리만 줄이면 된다 라고 믿고 있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문제는 칼로리의 숫자가 아니라
그 칼로리가 어디서 왔느냐입니다. 질 낮은 탄수화물, 특히 정제된 설탕과 밀가루에서 온 칼로리는 몸속에서 완전히 다른 반응을 유도합니다. 그것은 단순한 에너지원이 아니라 대사 시스템을 교란시키는 물질입니다. 결국 건강을 무너뜨리는 건 칼로리의 양이 아니라 칼로리의 질입니다. 설탕을 끊기 시작하면 가장 먼저 몸이 보내는 신호는 의외로 입안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바로 치아가 달라집니다. 잇몸이 덜 붓고 이 사이가 끈적이지 않으며 양치질을 덜 해도 입안이 상쾌한 느낌이 오래 갑니다. 충치가 덜 생기고 잇몸 질환도 줄어들며 치아에 끼는 하얀 막, 즉 플라그도 눈에 띄게 줄어들게 되죠. 이유는 단순합니다. 입안에 서식하는 세균은 우리가 먹는 음식을 분해하면서 활동하는데 특히 두 가지가 그들에게 먹잇감이 됩니다. 첫 번째는 탄수화물, 즉 쌀이나 밀가루 같은 전분입니다. 전분은 입에서부터 분해가 시작되는데 침 속에 있는 아밀라아제라는 효소가 이를 포도당으로 바꾸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변한 포도당은 세균의 먹이가 되어 플라그를 만들고 충치의 원인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설탕까지 더해지면 상황은 훨씬 악화됩니다. 설탕은 자당이라는 형태로 존재하는데 이 자당은 포도당 50%, 과당 50%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입에서 자당을 분해하는 효소를 만들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대신 입안의 세균들은 이 자당을 아주 잘 분해할 수 있는 효소를 갖고 있습니다. 과당은 특히 산성도가 높아 세균이 이를 소비하면 강한 산을 만들어내는데 이 산이 치아에 미세한 구멍을 뚫고 충치를 유발하는 직접적인 원인이 됩니다. 포도당은 산은 적지만 끈적임이 강해 세균이 치아 표면에 오래 머물 수 있는 환경을 만듭니다. 결국 입안에 끈적한 이물감 찝찝함 냄새까지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죠. 혹시 하루에 2-3번씩 양치를 하지 않으면 입안이 불쾌하게 하고 껄끄러운 분들이 계시다면 한번 설탕과 가공된 전분 탄수화물 섭취를 줄여보세요. 양치를 하지 않아도 입안이 상쾌한 느낌이 얼마나 오래 가는지 스스로 느끼게 되실 겁니다. 물론 양치를 하지 말라는 뜻은 아닙니다. 하지만 설탕을 끊으면 매번 칫솔질에 의지하지 않아도 기본적으로 입안이 깨끗하고 기분 좋은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은 굉장한 변화입니다. 식사를 한 후 치아가 끈적해지고 거슬리는 이물감이 생기는 느낌 한 번쯤은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고기나 채소를 먹었을 때 그런 끈적임이 생기던가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직 설탕과 가공 전분이 그런 불쾌한 느낌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입안에서 느끼는 상쾌함과 불쾌함의 차이는 무엇을 먹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설탕을 끊는다는 것은 단순히 충치를 예방하는 수준이 아닙니다. 입안의 세균 환경 산, 생성 플라그 형성까지 통째로 바꿔내는 근본적인 변화입니다. 그것이 바로 치아 건강이 회복되는 가장 빠른 시작이 설탕을 끊는 것인 이유입니다. 설탕을 끊기 시작하면 몸이 가장 먼저 회복을 시작하는 부위 중 하나가 관절입니다. 많은 분들이 발가락 관절이 붓고 욱신거리고 밤마다 이불을 건드리는 것만으로도 비명을 지를 정도로 아픈 통풍을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그 고통의 중심에는 바로 과당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섭취하는 가공된 설탕은 절반이 과당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과당은 몸속에서 요산의 생성을 크게 증가시킵니다. 요산이 많아지면 그것이 결정체가 되어 관절 사이에 쌓이고 마치 유리 조각처럼 날카롭게 주변 조직을 찌르며 극심한 통증을 유발합니다. 특히 엄지발가락의 관절에 가장 많이 생기지만 사실 우리 몸의 어느 관절에서든 발생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과당은 단지 요산만 늘리는 것이 아니라 인슐린 저항성과 지방 간의 주범이기도 합니다. 인슐린 저항이 생기면 몸은 지방을 연소하지 못하고 계속 저장만 하게 되며 간에서는 지방이 쌓여 만성 피로와 대사질환으로 이어집니다. 이 모든 과정은 또다시 요산 수치를 올리고 결국 통풍으로 연결됩니다. 하지만 설탕을 끊으면 이 고리가 끊어집니다. 과당이 줄어들면서 요산 수치가 낮아지고 인슐린 저항이 완화되며 간 기능이 개선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단지 통풍을 예방하는 것이 아니라 몸 전체의 호르몬 균형을 다시 잡아주는 과정의 시작이 됩니다. 우리 몸의 호르몬은 모두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코르티솔과 인슐린은 생존과 직결된 긴급 반응 호르몬입니다. 높은 스트레스나 급격한 혈당 상승은 뇌의 위기 상황으로 인식되어 이 두 호르몬이 급격히 분비되는데, 이 상태가 반복되면 다른 모든 호르몬 시스템이 영향을 받습니다. 하지만 설탕을 끊고 혈당이 안정되기 시작하면 이 두 축도 자연스럽게 안정됩니다. 인슐린이 안정되면 당연히 혈당의 급격한 오르내림이 줄어들고 코르티솔도 과도하게 작동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면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의 분비가 방해받지 않고 밤에 자연스럽게 졸음이 오고 깊은 수면에 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즉, 설탕을 줄이면 단순히 혈당만 안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 연쇄 반응으로 인해 밤에 더 잘 자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중요한 변화는 야간에 자주 화장실에 가는 일이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당뇨병이나 인슐린 저항이 심한 경우 혈중 포도당이 일정 기준을 넘어서면 신장이 그 당을 소변으로 배출하려고 합니다. 이때 당은 수분을 끌고 나가면서 소변량이 많아지고 밤마다 몇 번씩 잠에서 깨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노화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야간뇨도 사실은 혈당 문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하지만 설탕을 줄이고 탄수화물을 어느 정도 제한하면 몸은 저장해두었던 글리코겐을 먼저 사용하게 됩니다. 글리코겐은 다량의 물을 함께 저장하는데, 이를 연소하게 되면 수분도 함께 빠져나가 초기 며칠간은 오히려 화장실을 자주 가는 느낌이 들 수 있습니다. 특히 첫날 밤은 잠이 자주 깰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반응은 극히 일시적입니다. 대부분 하루 이틀 안에 지나가며 이후에는 혈당과 수분 대사가 안정되면서 밤에 편안하게 잠들고 아침까지 깨지 않고 잘 수 있는 몸으로 바뀌게 됩니다. 설탕을 끊는 것은 단순한 식습관 조절이 아닙니다. 통풍에서 시작해간 건강 호르몬 균형, 수면의 질까지 전신을 회복시키는 치유의 첫 걸음입니다. 설탕을 끊으면 놀랍게도 뇌의 기능이 눈에 띄게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면서 기억력이 흐릿해지고 집중이 잘 안 되거나 이유 없이 기분이 가라앉고 불안한 감정을 자주 느끼곤 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변화의 뒤에는 바로 혈당의 불안정과 인슐린 저항이라는 이름의 조용한 방해꾼이 숨어 있습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포도당이 혈액으로 흡수되고 인슐린은 그 포도당을 세포 안으로 들여보내 에너지로 쓰게 해주는 열쇠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설탕을 자주 섭취하게 되면 인슐린이 점점 제대로 작동하지 않게 되고, 이것이 바로 인슐린 저항입니다. 그 결과 포도당은 세포 안으로 들어가지 못한 채 혈액 속에 남아버리고 뇌세포는 연료 부족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뇌는 굉장히 섬세한 기관입니다. 일정한 에너지원이 꾸준히 공급돼야만 맑은 사고와 감정 조절이 가능해지는데, 설탕과 가공식품이 반복되면 혈당은 들쭉날쭉 롤러코스터처럼 오르내리고 뇌는 순간순간 피로해지고 혼란스러워집니다. 집중이 안 되고 기억이 흐려지고 작은 일에도 감정이 쉽게 요동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지만 설탕을 끊기 시작하면
상황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혈당이 안정되면서 뇌에 공급되는 에너지도 일정해지고 에너지의 질이 좋아지면 뇌는 더 이상 기복 속에서 버티기만 하지 않아도 됩니다. 결과적으로 머리가 맑아지고 생각이 정리되며 하루를 살아가는 집중력과 감정의 탄력이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변화는 단순한 기분 전환에 그치지 않습니다. 설탕 섭취를 줄이면 하루 중 갑자기 피곤하거나 짜증나는 순간이 줄어들고 그 대신 안정감 있는 기분이 이어집니다. 특히 설탕 중독에서 벗어나면 우울감과 불안감 같은 감정 장애 증상도 자연스럽게 완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많은 분들이 약이나 보충제를 찾기 전에 가장 먼저 해야 할 변화는 사실 아주 단순합니다. 바로 설탕을 줄이는 것. 그 한 가지 선택만으로도 우리의 뇌는 더 맑고 감정은 더 안정되고 하루는 더 평온해질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내 안의 균형이 더 소중해지는 만큼 뇌가 보내는 이 신호에 귀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설탕을 끊으면 눈이 먼저 숨을 쉽니다. 나이가 들수록 글씨가 번져 보이고 밤 운전이 힘들어지고 불빛 주변이 뿌옇게 번져 보인다고 느끼는 분들이 많습니다. 많은 경우 단순한 노화라고 여기지만 그 이면에는 혈당이 반복적으로 높아지면서 눈 속 미세혈관이 손상되는 과정이 조용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망막은 눈 가장 안쪽에서 빛을 받아들이는 얇고 섬세한 막인데 이 부위에는 머리카락보다 더 가느다란 미세혈관이 그물처럼 깔려 있습니다. 혈당이 높게 유지되면 이 미세혈관부터 무너지기 시작하고 이것이 바로 망막병증으로 이어지는 첫 관문입니다. 혈당과 망막 손상의 연관성은 연구와 임상에서 이미 매우 널리 확인되어 있습니다. 혈당이 자주 오르내리거나 계속 높게 유지되면 당분이 단백질과 결합해 변성된 물질, 즉 당화, 최종 생성물이 생깁니다. 이 물질은 조직에 들러붙어 염증 반응을 일으키고 세포 구조를 손상시키는 데 관여합니다. 여기에 산화 스트레스까지 겹치면 혈관벽은 더 쉽게 약해지고 당대사 불균형과 인슐린 저항이 오래 지속될수록 전신적인 만성 염증 상태가 고착됩니다. 이런 모든 과정이 각각 따로가 아니라 서로 겹겹이 쌓여 눈 조직 전체를 압박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높은 혈당이 단지 혈관 안에만 머무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혈관 주변 조직으로 당분이 스며들면 삼투작용이 일어나 물이 끌려 들어오고 그 결과 혈관을 둘러싼 기점막이 붓고 두꺼워집니다. 부어오른 막은 점점 탄력을 잃고 혈액과 영양소의 흐름을 방해하게 됩니다. 그뿐 아니라 혈관벽을 지지해주는 혈관 주위 세포도 손상을 받는데 이 세포들이 약해지면 혈관은 쉽게 새고 찢어집니다. 결국 기저막은 두꺼워지고 새며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그 과정이 반복되면 미세혈관 질환이 진행되고 망막병증으로 이어집니다. 망막병증이 진행되면 초기에는 증상이 거의 없을 수 있어 더 위험합니다. 그러나 미세출혈이 반복되고 부종이 쌓이면 시야가 흐려지고 치료 시기를 놓칠 경우 시력 저하나 실명으로까지 연결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 조절이 잘 안 되던 분이 갑자기 시력이 떨어졌다고 느끼면 이미 상당한 손상이 진행된 뒤인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반대로 설탕과 정제 탄수화물 섭취를 줄이고 혈당을 안정시키면 이러한 미세혈관 손상의 속도를 늦추고 망막 손상 위험을 크게 낮출 수 있습니다. 실제로 설탕 섭취를 줄이고 식단을 조절한 뒤 정기적인 안저 검사를 받으신 어르신들 가운데 망막 부종의 진행이 완만해지거나 출혈 소견이 안정되었다는 사례도 보고됩니다. 물론 이미 진행된 손상을 되돌리기는 어렵지만 더 나빠지는 속도를 늦추는 것만으로도 일상생활의 불편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안경 도수만 바꿔도 해결되지 않는 시야 문제를 겪고 계시다면 식단, 특히 설탕 섭취를 먼저 돌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론은 분명합니다.
설탕을 줄이면 눈을 지킬 수 있습니다. 혈당이 안정되면 미세혈관이 덜 손상되고 기점막이 덜 붓고 혈관 누수가 줄어들며 망막병증으로 인한 시력 위협을 크게 낮출 수 있습니다. 실명 위험까지 이어질 수 있는 변화를 식탁 위에서 예방할 수 있다면 오늘 당장 달콤한 간식을 줄이는 선택은 결코 작지 않은 결단입니다. 지금부터라도 한 숟가락 적게, 한 컵 덜 달게 시작해보세요. 내일 아침 다시 세상을 또렷하게 바라볼 힘이 그곳에서 시작될 수 있습니다. 설탕을 줄이면 눈만 좋아지는 게 아닙니다. 똑같은 이유로 신장과 말초신경 역시 조용히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눈과 마찬가지로 신장도 수많은 미세혈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중 가장 중요한 구조는 사구체라고 불리는 여과장치입니다. 바로 이곳에서 몸속의 노폐물을 걸러내고 소변으로 배출할 것과 다시 몸으로 보낼 것을 분류하는 아주 정교한 작용이 이루어지죠. 그런데 이 사구체 역시 미세혈관으로 되어 있어 혈당이 높으면 그 구조가 쉽게 무너지게 됩니다. 눈의 미세혈관이 손상되면 시야가 흐려지고 신장의 미세혈관이 손상되면 체내의 노폐물과 수분을 제대로 걸러내지 못하게 되며 결국 심부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더 무서운 건 이 손상이 진행되기 전까지 뚜렷한 자각 증상이 거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병원에서 신장기능 저하라는 말을 처음 들었을 때 이미 상당한 손상이 진행된 상태인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설탕 섭취를 줄이면 이 미세혈관의 손상 속도를 늦추고 신장 기능을 더 오랫동안 지킬 수 있게 됩니다. 이와 같은 미세혈관 손상은 신장에만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손끝과 발끝까지 이어지는 가느다란 말초신경도 마찬가지로 미세혈관을 통해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받습니다. 그런데 혈관이 손상되면 신경에 필요한 혈류가 부족해지고 결국 신경세포가 약해지기 시작합니다. 그 결과 손끝 발끝이 저리거나 감각이 무뎌지거나 찌릿한 통증이 생기며 심하면 감각 자체를 잃는 경우도 생깁니다. 이런 신경 손상은 단순한 불편함을 넘어서 아주 심각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감각을 잃으면 다쳤는지도 모르는 사이에 상처가 덧나고 작은 부상이 큰 감염으로 발전하며 결국 절단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생깁니다. 특히 발끝, 발바닥, 발가락이 대표적인 부위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가장 위험한 것이 바로 샤르코 관절이라 불리는 질환입니다. 이 질환은 단순히 감각을 잃는 것을 넘어 관절 위치를 인지하는 뇌의 감각 기능, 즉 고유 감각이 사라지는 상태입니다. 우리가 눈을 감고도 팔꿈치를 굽히거나 발바닥이 땅에 닿았는지 인지할 수 있는 건 이 고유 감각 덕분인데 설탕이 원인이 된 신경 손상이 이 기능까지 무너뜨리면 무게중심이 어긋나고 관절에 잘못된 압력이 반복적으로 가해지며 관절이 파괴되는 일이 생깁니다. 특히 무릎 발목 관절이 흔하게 영향을 받습니다. 문제는 여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감각을 잃으면 다친 줄도 모르고 어디를 다쳤는지도 몰라서 같은 부위를 반복해서 다치게 됩니다. 혈액순환까지 나빠져 있으면 상처가 아물기도 어려워지고 결국 작은 상처 하나가 수술 절단, 심지어 감염 합병증까지 번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끔찍한 악순환도 설탕을 줄이는 것만으로 일정 부분 막아낼 수 있습니다. 혈당이 안정되면 미세혈관이 덜 손상되고 말초신경이 산소와 영양을 제대로 공급받게 되며 감각도 회복의 길로 들어서게 됩니다. 관절을 지키고 발끝을 지키고 스스로 움직이는 삶을 오래 유지하기 위해 지금 설탕을 내려놓는 선택은 작지만 결정적인 변화의 시작입니다. 분명히 기억해야 할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설탕은 실명 신장기능 저하, 그리고 발가락 절단과 같은 무서운 결과를 초래하는 근본 원인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점은 설탕을 줄이기만 해도 우리 몸의 면역력은 훨씬 강해진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다양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설탕이 우리 몸의 백혈구 활동을 억제한다는 점입니다. 백혈구는 외부로부터 들어온 바이러스나 세균 독소 등을 감지하고 이를 감싸 삼켜 없애는 작용을 합니다. 이를 식균 작용이라고 부르는데 설탕은 이 과정을 방해합니다. 특히 우리 몸의 백혈구 중 60% 이상을 차지하는 호중구는 설탕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습니다. 설탕이 많아지면 이 호중구의 활동력이 떨어지며 감염에 대한 방어선이 무너지는 것이죠. 또한 설탕은 활성산소의 생성을 증가시키고 이는 우리 몸의 모든 세포, 특히 면역세포를 포함한 조직들에 손상을 입힙니다. 장기적으로 설탕은 만성염증을 부추기고 그렇게 되면 면역 시스템은 항상 과잉작동 상태에 놓이게 되어 점점 지치고 약해집니다. 게다가 설탕은 비타민C, 아미노산 전해질과 같은 중요한 영양소의 흡수와 운반에도 방해가 됩니다. 우리 몸은 이런 영양소를 흡수할 때 운반체를 사용하는데 설탕이 많아지면 이 운반체에 먼저 달라붙어 다른 필수 영양소들의 자리를 빼앗게 되는 것이죠. 결국 면역에 꼭 필요한 비타민과 미네랄이 제때 전달되지 못하고 면역력은 더욱 떨어집니다. 아마 대부분의 분들이 감기나 몸살을 앓기 전날 달콤한 음식을 유난히 많이 먹은 날이었다는 걸 떠올리실 겁니다. 그것은 우연이 아니라 몸이 바로 반응한 결과입니다. 그리고 설탕을 줄이면 피부도 훨씬 건강해집니다. 설탕은 여드름 피부염, 붉은기와 같은 다양한 피부염증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물론 설탕만이 유일한 원인은 아닙니다. 최근에는 알레르기 자가 면역 문제, 장내 미생물 불균형처럼 염증을 유발하는 요소들이 다양해졌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설탕은 이 모든 문제를 악화시킨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피부에 염증이 있거나 만성적인 트러블을 겪고 있다면 설탕을 줄이는 것이 문제 해결의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설탕을 끊는다고 모든 게 바로 나아지지는 않겠지만 염증과 면역 문제의 뿌리를 하나씩 잘라내는 과정은 분명 시작됩니다. 또한 설탕을 줄이면 우리 몸은 점점 인슐린 감수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다시 말해 인슐린이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상태로 회복되는 것입니다. 인슐린 저항성이란 인슐린이 제 역할을 못하게 된 상태를 말하는데 이는 결국 당뇨병 2의 2형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설탕을 줄이면 이 위험을 근본적으로 낮출 수 있습니다. 게다가 지방간의 위험도 함께 줄어듭니다. 비알코올성 지방간의 주요 원인은 과도한 인슐린과 과당 섭취입니다. 특히 과당은 간에서만 대사되기 때문에 설탕이 많아질수록 간에 부담이 누적됩니다. 결국 혈당이 올라가고 인슐린이 또 과잉 분비되며 악순환이 시작됩니다. 하지만 설탕을 줄이면 간은 휴식을 되찾고 지방간은 악화되지 않고 멈추게 됩니다. 물론 지방간 자체는 초기엔 큰 증상을 유발하지 않지만 인슐린 저항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무시하면 강형화나 다른 합병증으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설탕을 줄이는 건 우리 몸 전체에 긍정적인 방향으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설탕을 줄이면 몸속 여기저기에서 발생하던 만성 염증이 서서히 가라앉기 시작합니다. 특히 혈관에 생기는 염증이 줄어들면 심장질환, 즉 관상동맥질환과 심근경색의 위험도 자연스럽게 낮아지게 됩니다. 또한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에도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하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변화는 꼭 수치가 낮아지는 것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사람마다 콜레스테롤 기준치는 유전적으로도 다르기 때문에 단순한 숫자만 가지고 좋고 나쁨을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혈관 속을 떠도는 당분과 단백질이 만나 형성되는 당화
최종 생성물의 양이 줄어든다는 점입니다. 이 당화물질은 혈관벽에 달라붙어 산화 스트레스와 염증을 일으키며 심장질환을 유발하는 주범이 됩니다. 혈당이 높아질수록 이 물질도 많아지고 혈관과 조직에 점점 더 큰 손상을 주게 됩니다. 설탕을 줄이면 이 당화물질이 줄어들고 전신의 산화 스트레스도 완화되며 결국 혈관에 해를 끼치는 작은 LDL 입자의 수가 눈에 띄게 감소하게 됩니다. 바로 이 작은 LDL 입자들이 심장질환의 실제 위험 인자입니다. 단순히 LDL이 많고 적은 것이 아니라 그 크기와 산화된 정도, 그리고 얼마나 잘 침착되느냐가 관건입니다. 작은 LDL 입자는 혈관 내벽에 더 잘 침투하고 염증에 더 쉽게 반응하며 동맥경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설탕을 줄이면 이러한 입자의 수와 산화 정도가 확실히 줄어들며 혈관 건강을 보호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최근에는 NMR이라는 정밀 콜레스테롤 검사를 통해 이 작은 LDL 입자의 수와 평균 크기까지도 측정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설탕 섭취를 줄이면 관절 염증도 함께 줄어들어 관절통이나 뻣뻣함 같은 증상 역시 개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몸이 전반적으로 붓기가 빠지고 움직임이 훨씬 가벼워지는 걸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관심 갖는 부분이죠. 바로 체중. 설탕을 줄이면 진짜 의미 있는 체중 감량이 가능해집니다. 여기서 말하는 진짜 감량은 단기적으로 수분만 빠지는 요요, 다이어트와는 전혀 다릅니다. 많은 분들이 다이어트를 시작하면 처음 빠지는 1, 2kg는 대부분 수분이고 일정 기간 고통을 참다가 체중이 줄어들면 곧 식단을 멈추고 원래대로 돌아갑니다. 그렇게 다시 살이 붙는 악순환이 반복되죠. 하지만 설탕을 줄이고 제대로 된 음식을 먹기 시작하면 몸속 대사의 균형이 바뀌고 기초적인 건강 자체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일시적인 체중 감량이 아니라 오래 유지되는 건강한 변화로 이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혹시 지금 이 영상을 통해 마음이 조금이라도 움직이셨다면 이제 제가 드릴 수 있는 마지막 제안을 진지하게 들어보셨으면 합니다. 그것은 바로 30일 설탕 끊기 도전입니다. 이 한 달 동안 일단 인공 감미료가 들어간 모든 설탕을 멈춰보시고 흰 밀가루, 그러니까 흔히 먹는 흰빵 과자면 같은 음식도 함께 줄여보는 겁니다. 여기에 더해 하나만 더 권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바로 전분입니다. 쌀밥떡, 오트밀, 옥수수처럼 탄수화물이 주성분인 음식들인데요. 이 부분은 조금 더 유연하게 접근하셔도 됩니다. 꼭 모두 끊을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본인의 몸이 어떻게 반응하느냐를 살펴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 흰 쌀밥을 조금 먹어도 괜찮고 특별히 당기는 게 없다면 그 정도는 충분히 조절 가능한 수준입니다. 하지만 아주 소량만 먹어도 갑자기 단 음식이 미친 듯이 먹고 싶고 입 안이 도는 느낌이 강하게 온다면 그건 분명한 신호입니다. 그분들에게는 작은 양조차 다시 식욕을 자극하는 방아쇠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결국 답은 내 몸 안에 있습니다. 먹은 뒤에 어떤 감정이 드는지, 몸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스스로 살펴보면서 그 기준을 찾아가야 합니다. 나에게 맞는 한계선을 정하고 그 선 안에서 조절하는 것, 그것이 가장 현실적이고 지속 가능한 방법입니다. 혹시 이 30일 도전에 참여해보고 싶으시다면 아래 댓글에 시작합니다 라고 남겨보세요. 그렇게 댓글을 남기는 순간 마음속의 결심은 단단해지고 이제 그 결심은 스스로와의 약속이 됩니다. 그리고 30일이 지난 후 다시 댓글로 알려주세요. 무엇이 달라졌는지,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어떤 부분이 가장 힘들었고 또 무엇이 가장 기뻤는지를요. 이 도전은
나 자신을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다른 이들에게도 큰 용기를 줄 수 있는 일이기도 합니다. 이 채널의 영상은 수십만 명 때로는 수백만 명에게 전달됩니다. 그 가운데 여러분의 경험담은 누군가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고 누군가의 인생을 바꾸는 시작점이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의 변화는 곧 누군가의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그 첫걸음을 내디뎌 보시겠어요? 마지막으로 꼭 짚고 넘어가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별거 아닌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지만 실제로는 삶의 질을 바꾸는 아주 강력한 변화입니다. 바로 미각이 되살아난다는 것입니다. 설탕을 끊으면 놀랍도록 새로운 맛의 세계가 열립니다. 마치 새로운 혀를 갖게 된 것처럼 그동안 느끼지 못했던 음식 고유의 향과 깊은 맛이 살아납니다. 사실 설탕은 단순한 맛이 아닙니다. 그건 거의 중독처럼 강력한 자극입니다. 자연 속 본연의 재료에서 분리되어 정제된 설탕은 우리가 먹는 음식의 모든 풍미를 덮어버립니다. 마치 아름다운 노을을 보는데 눈앞에 회색 안개가 자욱하게 낀 것처럼 음식 속의 섬세한 향과 식감, 고유의 매력을 가려버리는 거죠. 하지만 설탕을 끊으면 그 안개가 걷히듯 혀가 다시 깨어납니다. 다시 음식과 감각으로 교감하게 되고 식사가 다시 행복한 순간이 됩니다. 이건 단순히 건강의 문제가 아니라 인생의 즐거움 자체를 되찾는 경험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변화는 식사 사이에 생기던 갈망이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진짜 변화의 열쇠입니다. 많은 분들이 건강을 위해 무언가를 시도하다가 중도에 포기하게 되는 이유는 바로 이 끊을 수 없는 갈망 때문입니다. 몸이 원하는 게 아니라 습관적으로 자극을 찾는 그 갈망. 이걸 끊지 못하면 아무리 좋은 계획도 결국 무너지고 맙니다. 그런데 설탕을 끊으면 이 갈망이 진짜 배고픔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그 진짜 배고픔은 우리 몸에 필요한 음식을 향해 움직입니다. 가공식품이나 군것질이 아닌 따뜻한 국 한 그릇, 구수한 나물 고소한 계란이나 생선처럼 진짜 음식이 당깁니다. 그렇게 진짜 음식을 먹으면 놀랍게도 다음 식사까지 아무 생각도 나지 않게 됩니다. 허기가 아닌 만족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식사 횟수도 자연스럽게 줄고 군것질 생각도 거의 나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하루 두 끼로도 충분하다는 걸 경험하게 됩니다. 더 이상 끌려가지 않고 내가 내 식욕을 다스리는 삶이 시작되는 거죠. 혹시 오늘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꼭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앞으로도 건강에 도움이 되는 영상 절대 놓치고 싶지 않으시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여러분의 삶을 더 깊이 변화시켜드릴 이야기를 가지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들은 수십 년 전부터 속도를 줄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94입니다. 아직도 직접 운전하고 지난 30년 동안 감기 한 번 앓지 않았습니다. 그게 단순한 행운 때문은 아닙니다. 모든 걸 바꿔놓은 건 5가지 습관 덕분입니다. 너무 간단해서 효과가 있을 리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실제로 효과가 있었습니다. 제가 남들과 다르게 해온 것들, 그리고 오늘부터 당신도 시작해볼 만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침이 오면 저는 아직 발을 바닥에 내딛기 전부터 몸을 먼저 움직입니다. 운동도 아닙니다. 스트레칭도 아닙니다. 저는 이걸 오늘을 살아갈 몸에게 보내는 첫 번째 인사라고 부릅니다. 오늘도 우리는 움직일 거야. 숨 쉴 거야. 살아갈 거야. 그렇게 제 몸에 메시지를 전합니다. 이 습관은 제가 64살이 되던 해 서울 서대문구에서 진료를 받던 한 노년의학과 의사 선생님께
들은 한마디에서 시작됐습니다. 아침에 깬 직후 30분 동안 인체는 하루 중 가장 빠르게 노화됩니다. 그 말을 듣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자고 일어난 몸은 혈액이 진해져 있고 관절은 굳어 있으며 신경계는 아직 완전히 깨어나지도 않은 상태라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 중요한 시간에 침대에서 벌떡 일어나 스마트폰을 확인하고 곧바로 하루의 스트레스에 몸을 던져버립니다. 하지만 저는 정반대로 시작합니다. 저는 등을 대고 누운 채로 깊은 숨을 3번 쉽니다. 그런 다음 손가락을 펴고 접고 발가락을 살짝 흔듭니다. 이어서 발목과 손목을 천천히 원을 그리며 회전시킵니다. 고작 90초밖에 걸리지 않지만 이 짧은 루틴은 온몸의 관절과 근육 힘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일어나 오늘도 네가 필요해. 어쩌면 우습게 들릴지 모르지만 이 작디작은 의식 하나가 팔다리로 혈액을 보내고 뇌로 산소를 전달하며 몸 전체를 깨어있게 만듭니다. 낙상 위험도 줄이고 신경계를 안정시키며 순환을 부드럽게 도와줍니다. 실제로 한국노인의학회지에 따르면 아침마다 부드러운 동작으로 몸을 깨우는 노인들이 하루 내내 에너지 집중력 균형감에서 더 높은 수치를 보인다고 합니다. 너무 간단해서 효과가 있을 리 없잖아. 혹시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그럼 예전 제 아침을 잠시 들려드릴게요. 60살 무렵 저는 아침마다 몸이 뻣뻣하게 굳은 채로 일어났습니다. 다리가 무겁고 머리는 멍했습니다. 어떤 날은 슬리퍼에 발이 걸려 넘어질 뻔도 했습니다. 발이 제 시간에 깨어나지 못했던 거죠.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내가 몸에게 신호를 보내지 않으면 이 몸은 계속 잠든 상태로 하루를 흘려보내겠구나. 그래서 지금은 절대 이 루틴을 빼먹지 않습니다. 커피보다 먼저, 뉴스보다 먼저, 저는 몸과 먼저 대화를 나눕니다. 만약 깜빡하고 지나치면 몸이 저를 먼저 깨우치죠. 중요한 건 스트레칭 동작 자체가 아닙니다. 반복입니다. 매일 같은 시간 같은 흐름으로 지속하는 것, 그게 바로 몸을 다시 설계하는 힘이 됩니다. 미국 메이오 클리닉에서는 아침의 저강도 움직임이 염증 수치를 낮추고 관절 건강을 도우며 혈압을 조절하는 데도 효과적이라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건 과장이 아닙니다. 과학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사실, 요가가 필요하지도 않습니다. 요가 매트도 필요 없습니다. 심지어 침대에서 일어나지 않아도 됩니다. 필요한 건 단 90초, 그리고 내 몸에 전하는 한 문장입니다. 우리 아직 함께야. 오늘도 괜찮아. 자, 이제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내 몸에게 마지막으로 좋은 아침이라고 말한 게 언제였지? 노화는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는 게 아닙니다. 지금처럼 조용하고 이르고 쉽게 지나치는 순간들 속에서 조금씩 스며드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순간에야말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가 숨어 있습니다. 매일 아침 몸을 천천히 깨우는 움직임을 마친 직후 저는 꼭 한 잔의 따뜻한 음료를 마십니다. 벌써 30년이 넘도록 하루도 빠짐없이 지켜온 습관입니다. 감기 한 번 걸리지 않고 병원 문턱조차 밟지 않았던 비결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바로 이 한 잔이라고 말할 겁니다. 값비싼 영양제도 아니고 인터넷에서 파는 5만 원짜리 슈퍼푸드 파우더도 아닙니다. 더더욱 약도 아닙니다. 그저 따뜻한 물 한 컵에 신선한 레몬즙 강황 한 스푼 그리고 후추 한 꼬집이 전부입니다. 들으면 허탈할지도 모르죠. 그게 뭐가 대단하다고 하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이 단순한 조합이 제 몸을 30년 동안 지켜낸 가장 강력한 무기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한 잔은 제 몸에 가장 먼저 들어가는 아침의 첫 메시지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면역력을 키우고
염증을 가라앉히고 소화를 준비할 시간이야 라는 신호를 전하는 거죠. 하나씩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첫째, 레몬. 신선한 레몬즙에는 비타민C가 풍부하게 들어있어 백혈구 생성에 도움을 줍니다. 백혈구는 외부 바이러스나 세균으로부터 우리 몸을 지키는 가장 앞선 방어선입니다. 오리건 주립대학교의 레너스 폴링 연구소에 따르면 비타민C는 단순히 면역력을 높이는 데 그치지 않고 감염이 생겼을 때 회복 속도까지 단축시킨다고 합니다. 특히 노년층에겐 더욱 중요한 역할을 하지요. 게다가 레몬은 간의 담즙 생성을 도와 노폐물 배출과 소화 효율을 높여줍니다. 혹시 나이가 들수록 소화가 느려졌다고 느끼셨다면 그 원인은 위산 부족일 가능성이 큽니다. 레몬은 이 부분을 보완해줍니다. 둘째는 강황입니다. 자연이 준 가장 강력한 한겸 뿌리 식물로 불리죠. 강황에 들어있는 커큐민이라는 성분은 수백 건의 논문에서 입증된 바 있는 염증 조절 물질입니다. 노화가 진행되면서 몸 안에서는 만성염증 지표가 서서히 올라가는데 이 수치가 높아지면 관절통 기억력 저하, 심지어 각종 만성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프론티어스 인 양리학 에실린 연구에 따르면 커큐민은 면역 기능을 강화하고 산화, 스트레스를 줄이는데 매우 효과적이라고 보고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엔 작은 비밀이 하나 숨어 있습니다. 강황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커큐민은 체내 흡수율이 극히 낮기 때문이죠. 이때 마지막 재료인 후추가 등장합니다. 후추에는 피페린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 성분이 커큐민의 흡수를 무려 2000%까지 높여준다고 합니다. 후추 없이는 강황의 효능도 흡수도 절반 이하로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재료 레몬, 강황, 후추를 섞은 따뜻한 물 한 잔. 저는 이걸 황금 음료라고 부릅니다. 만들기도 정말 간단합니다. 끓이지는 말고 편안하게 마실 수 있을 정도의 따뜻한 물 한 컵에 레몬 반 개를 짜 넣고 강황은 4분의 1, 작은 술 후추는 아주 살짝 한 꼬집 넣어 휘저으면 끝입니다. 다 마시기까지 채 5분도 걸리지 않죠. 제가 이 음료를 마시기 시작했을 당시엔 1년에 두세 번은 꼭 부비동염에 걸리고 겨울마다 관절이 욱신거렸습니다. 아침 식사 후엔 늘 속이 더부룩하고 졸렸고요. 그런데 이걸 시작한 지 2주가 지나자 소화가 훨씬 편해지고 관절이 전보다 부드러워졌습니다. 식습관이나 생활은 그대로였는데도 말이죠. 몇 달이 지나고 보니 어느새 감기도 한 번 안 걸린 채로 계절이 바뀌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30년이 흘렀습니다. 지금도 바이러스에 노출될 때가 물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제 몸은 쉽게 틈을 내주지 않습니다. 늘 깨어있고 준비되어 있고 침착합니다. 이 황금 음료는 단순한 음료가 아닙니다. 움직임 루틴처럼 제 몸에게 보내는 두 번째 신호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수동적이지 않아. 먼저 움직이고 먼저 지키자. 그런 다짐 같은 거죠. 값비싼 보충제도 복잡한 건강 루틴도 필요 없습니다. 단지 매일매일 조용히 반복되는 작은 습관들만 있으면 됩니다. 몸에 이렇게 속삭여주세요. 나는 너를 신경 쓰고 있어. 그러니 내일 아침 토스트가 튀어나오기 전에도 달걀이 익기 전에도 스스로를 위한 황금 한 잔을 준비해보세요. 그리고 그 한 모금이 입을 적시는 순간 이렇게 되뇌어보세요. 나는 지금 단순히 물을 마시는 게 아니라 내 몸에게 선언하는 중이야. 건강은 우연이 아니라 내가 매일 선택하는 삶이야. 저는 걷는 것을 운동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에게 걷기는 치유입니다. 매일 아침 비가 오든 바람이 불든 저는 꼭 밖으로 나가
15분 동안 걷습니다. 이어폰도 없고 휴대폰도 없습니다. 오직 발걸음과 호흡만 함께하죠. 그 15분은 제 몸과 마음이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는 시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걷기를 과소평가합니다. 뛰기 힘든 사람들이나 하는 거 아니야. 나이 들면 어쩔 수 없이 걷는 거지 라며 마치 걷기가 운동의 차선책인 것처럼 여깁니다. 하지만 저는 올해 94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걷기는 선택이 아니라 기반입니다. 60대던 시절 저도 한때는 땀이 나야 젊음을 유지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공원에서 달리고 계단을 오르고 온몸이 지쳐야 하루를 산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서울대병원 건강정보 코너에서 읽은 한 문장이 제 삶을 바꿔놓았습니다. 단순한 걷기만으로도 전신 염증 수치가 낮아지고 혈당이 조절되며 기억력이 향상되고 사망률이 39%까지 감소한다. 순간 머리를 세게 한 대 맞은 듯 했습니다. 그 이후 저는 땀을 좇는 삶을 멈추고 리듬을 받아들이는 삶으로 바꾸었습니다. 걷기는 단지 몸을 앞으로 움직이는 행위가 아닙니다. 걷는 동안 관절이 정렬되고 림프계가 흐름을 회복하며 신경계가 안정됩니다. 심지어 흐트러졌던 생각들까지도 다시 자리를 찾습니다. 그게 바로 걷기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매일 한다는 것입니다. 멀리 걸을 필요도 없습니다. 어떤 날은 아파트 단지를 한 바퀴 도는 게 전부입니다. 하지만 단 하루도 빠지지 않습니다. 왜냐고요? 제가 한번 걸으기만 해도 몸이 곧장 반응하거든요. 어깨가 뻐근하고 무릎이 무거워지며 머리가 뿌옇고 속도 더부룩해집니다. 그런데 걷고 나면 제 몸이 다시 기계처럼 작동합니다. 어깨는 펴지고 무릎은 부드러워지고 기분은 맑아지고 어느새 저는 다시 리셋된 사람이 되어 돌아옵니다. 이건 기분 탓이 아닙니다. 과학적으로 입증된 사실입니다. 영국 스포츠의학 저널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단 20분간의 걷기로도 노년층의 염증 지표인 C반응 단백 수치가 유의미하게 낮아졌습니다. 스탠퍼드 대학 연구팀은 걷기가 앉아서 하는 어떤 활동보다 창의성과 인지력을 더 많이 끌어올린다고 발표하기도 했죠. 하지만 제게 정말 결정적인 순간은 따로 있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25년 전 어느 날 아침 너무 바빠서 산책을 건넜던 적이 있었습니다. 나중에 하지 뭐 하고 미뤘는데 하루가 금세 지나버렸고 결국 그날은 걷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날 저는 피곤하지도 않고 아프지도 않았는데 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건 단순한 체력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관절이 마치 내 것이 아닌 것 같고 폐는 제 역할을 잊은 듯 했습니다. 그날 저는 결심했습니다. 걷는 건 선택이 아니라 내 몸을 살리는 약이구나. 그 후로 저는 걷기를 처방처럼 대합니다. 발에 잘 맞는 신발을 신고 속도를 내지 않고 천천히 출발합니다. 호흡에 집중하죠. 4초 들이쉬고 6초 내쉬는 리듬. 팔을 부드럽게 흔들면서 등을 펴고 시선을 앞으로 둡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예상하지 못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저는 걷는 동안 미소를 짓습니다. 기뻐서 웃는 게 아닙니다. 웃으면 기분이 좋아지니까 웃는 겁니다. 이 작은 미소 하나가 자율신경계, 특히 미주신경을 자극하여 염증 반응, 심박수 소화 기능까지 조절하는 힘을 발휘합니다. 사이코소매틱 메디슨에 실린 논문에서는 움직이는 동안 지은 미소가 스트레스를 완화하는 효과를 훨씬 더 증폭시킨다고 밝혔습니다. 그렇게 저는 매일 웃으며 숨쉬며 15분을 걷습니다. 그 15분이 저에게 수십 년의 힘을 선물해 줬습니다. 비싼 장비가 필요하지도 않습니다.
날씨가 완벽할 필요도 없습니다. 기운이 넘칠 필요도 없습니다. 걷는 그 순간 몸이 에너지를 되찾기 시작하니까요. 왜냐하면 우리의 몸은 원래 움직이기 위해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매 한 걸음이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나는 아직 할 수 있어. 혹시 요즘 몸이 무겁고 머리가 흐릿하고 감정이 늘 가라앉아 있다면 동기부여를 기다리지 마세요. 신발을 신고 문을 열고 몸에게 이렇게 말해보세요. 다시 시작하자. 왜냐하면 움직임이 곧 생명이니까요. 제가 지난 30년 넘게 단 하루도 거르지 않은 영양소가 하나 있습니다. 비타민도 아니고 신비한 미네랄도 아닙니다. 광고에서 떠들어대는 기적의 보충제는 더더욱 아닙니다. 그건 바로 단백질입니다. 예순이 되었을 때 저는 꽤 건강하게 먹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신선한 과일, 채소, 통곡물 때때로 종합 비타민도 챙겨 먹었죠. 그런데도 어느 순간부터 힘이 빠졌습니다. 오전 10시만 넘으면 기운이 쭉 빠지고 집중력이 떨어졌고 심지어 점심을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도 헷갈릴 만큼 기억이 흐릿해졌습니다. 처음엔 나이 탓이려니 했죠. 하지만 종로구의 한 내과에서 진료받던 정명수 박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나이 때문이 아닙니다. 단백질이 부족한 겁니다. 나이가 들수록 단백질의 흡수와 활용 능력이 떨어진다는 사실을 그때 처음 알게 됐습니다. 젊을 땐 조금만 먹어도 충분했지만 예순이 넘은 후엔 오히려 더 많이 더 집중적으로 섭취해야 근육을 유지하고 면역을 지키며 인지력과 회복력까지 챙길 수 있다는 거죠. 그 말을 듣고 저는 아침 식사를 완전히 바꿨습니다. 예전처럼 식빵이나 시리얼로 대충 때우는 대신 제 스스로 이름 붙인 식단을 실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름하여 뇌와 몸을 위한 아침 식사입니다. 삶은 달걀 하나, 그릭요거트 한 컵, 호두 한 줌, 그리고 신선한 블루베리 몇 알, 단백질만 해도 25g 이상 들어있고 한겸 성분 좋은 지방 뇌 기능을 돕는 항산화 물질까지 고루 갖춰져 있습니다. 이 식사는 배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몸을 깨우고 하루를 견딜 수 있게 해주는 연료입니다. 많은 분들이 단백질은 헬스하는 사람들이나 챙겨야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따로 있습니다. 우리 몸의 면역세포는 모두 아미노산 즉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조직을 복구하는 효소 뇌의 신경 전달 물질 역시 단백질 없이는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미국 임상영양학저널에 실린 한 연구에 따르면 노년층이 한 끼 식사에서 25구 30개 단백질을 섭취할 경우 근육량이 더 높고 입원율이 낮으며 평균 수명이 길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또 터프츠 대학교의 연구에선 단백질 섭취량이 많은 노인이 백신 반응도 더 좋고 감염 회복 속도도 빠르다는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이건 단순한 근육 유지의 문제가 아닙니다. 회복력, 생존력의 문제입니다. 물론 단백질이라고 해서 모두 같은 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완전 단백질을 중요하게 봅니다. 필수 아미노산 9가지를 모두 갖춘 식품이죠. 달걀은 완벽한 점수를 받은 식품입니다. 그릭요거트는 단백질뿐 아니라 칼슘과 유익균까지 함께 제공합니다. 호두는 완전 단백질은 아니지만 오메가3와 한겸 성분이 풍부합니다. 블루베리는 이 모든 걸 하나로 이어주는 항산화 물질의 연결고리 같은 존재입니다. 이 식사는 단순히 포만감을 주는 게 아니라 저를 흔들리지 않는 상태로 만들어줍니다. 예전엔 오전 11시만 되어도 머리가 띵하고 손끝이 저릿했는데 지금은 마치 40살로 돌아간 듯 아침부터 정오까지 쭉 안정된 에너지가 이어집니다. 중요한 미팅이 있어도 먼 거리 운전을 해야 해도 약속이 겹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고요?
하루의 시작을 제대로 채웠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꼭 복잡할 필요도 없습니다. 어떤 날은 삶은 달걀 대신 코티지 치즈에 아마씨를 얹어 먹기도 하고, 때론 통밀 토스트에 구운 닭가슴살 한 조각을 올려 먹기도 합니다. 조금 특별하게 먹고 싶을 땐 렌틸콩 스크램블도 만들죠. 하지만 한 가지 원칙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아침에 단백질을 거르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 순간 우리 몸은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아낼지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자동차에 연료 대신 연기만 넣는 사람은 없죠. 그런데 왜 우리는 몸에 그렇게 무심할까요? 단백질이 풍부한 아침 식사는 사치가 아닙니다. 생명줄 같은 존재입니다. 그건 나이에 상관없이, 과거가 어떠했든 상관없이 내일 아침부터 바로 시작할 수 있는 선택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몸은 당신이 몇 살인지 신경 쓰지 않습니다. 당신이 오늘 무엇으로 자신을 채우는지를 기억할 뿐입니다. 아무 의사도 제게 이런 말을 해준 적은 없었습니다. 몸보다 먼저 병드는 건 마음이라는 사실을, 진짜 젊음을 오래 유지하고 싶다면 몸이 아니라 마음부터 돌봐야 한다는 사실을요. 그래서 저는 매일 아침 누구와도 말하기 전, 날씨를 확인하기도 전에 딱 3분간 스스로와 조용히 마주 앉는 시간을 가집니다. 저는 이걸 정신조율이라고 부릅니다. 명상도 아닙니다. 심리치료도 아닙니다. 특별한 도구나 기법 없이 그저 잠시 가만히 앉아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아가고 싶은지를 그려보는 겁니다. 복잡한 현실을 상상하지 않습니다. 막히는 도로 밀린 장보기, 고지서 같은 건 떠올리지 않습니다. 그 대신 저는 제가 느끼고 싶은 감정을 그립니다. 평온하고 단단하고 흔들리지 않고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모습. 그리고 그런 감정 속에 잠긴 채로 하루를 살아가는 제 모습을 머릿속에 그려봅니다. 운전대를 쥐고 있는 모습, 대화에서 당황하지 않는 모습, 어떤 일이 닥쳐도 마음이 차분한 제 자신을 상상하는 거죠. 이렇게 말하면 어떤 분은 그게 무슨 효과가 있겠어 하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이건 제가 매일 아침 하는 일 중에서 가장 강력한 습관입니다. 왜냐하면 뇌는 상상과 현실을 구분하지 못합니다. 이건 그저 좋은 말이 아니라 실제로 입증된 뇌과학입니다. 하버드 대학교와 조 디스펜자 박사의 연구에 따르면 fMRI 기능성 자기공명 영상으로 관찰했을 때 사람들이 어떤 행동을 생생하게 상상할 때 실제로 행동할 때와 같은 뇌 영역이 활성화된다고 합니다. 그 과정을 반복하면 신경계가 재배선되어 실제로 몸과 마음이 바뀐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집을 나서기도 전에 차분함, 집중력, 그리고 맑은 정신을 훈련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고요? 노년기에 가장 무서운 건강에 적은 바이러스도 유전도 아닙니다. 바로 스트레스입니다. 스트레스는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을 과잉 분비하게 만듭니다. 그 코르티솔은 뇌세포를 손상시키고 면역력을 떨어뜨리며 근육을 약하게 만들죠. 더 무서운 건 나이가 들수록 스트레스는 아주 다른 방식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피로 기억력 저하, 가슴 답답함, 원인을 모르는 병 같은 모습으로 조용히 드러납니다. 하지만 아침마다 단 3분 마음을 조율하는 시간만으로도 모든 흐름이 바뀝니다. 그 효과를 저는 지인 한 사람을 통해 아주 뚜렷하게 목격했습니다. 저와 동갑이었던 한 친구, 건강도 좋고 생활 습관도 비슷했지만 그는 늘 스트레스에 시달렸습니다. 뉴스, 정치 이야기, 돈 문제. 언제나 분노하거나 걱정하고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 아무런 예고도 없이 쓰러졌습니다. 심장 문제였고 다행히 회복했지만 그 이후로는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그가 제게 물었습니다. 넌 왜 항상 침착하냐? 걱정은 안 되냐? 저는 조용히 이렇게 말했습니다.
걱정은 도둑이야. 그래서 나는 매일 아침 그 문을 미리 잠가두는 거야. 모든 건 의도에서 시작해 회복 탄력성으로 끝납니다. 그리고 가장 놀라운 사실은 마음을 고요하게 훈련하면 몸도 따라온다는 점입니다. 혈압이 낮아지고 면역세포가 활성화되며 기억력도 뚜렷해지고 심지어 소화도 훨씬 더 잘 됩니다. 2016년 위스콘신 대학교에서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하루 5분의 정신, 이미지 훈련만으로도 불안이 감소하고 집중력과 면역 반응이 눈에 띄게 개선되었다고 보고했습니다. 게다가 그 효과는 몇 주 동안이나 지속됐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저는 매일 걷고 단백질을 먹고 황금 음료를 마십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이 의미 있으려면 생각이 먼저 정돈되어야 합니다. 생각은 호르몬을 움직이고 호르몬은 건강 전체를 바꿔놓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스님처럼 수행하거나 향을 피우거나 명상음악을 틀 필요는 없습니다. 그저 앉으세요. 강인함을 떠올리세요. 기쁨을 그려보세요. 그리고 스스로를 상상해보세요. 94세의 나이에 운전대를 잡고 차 막힘에도 웃고 병원에 가지 않아도 건강한 나의 모습. 이상하게 들릴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놀랍도록 그 상상은 현실이 됩니다. 이제 아시겠죠? 그건 운도 아니었고 유전도 아니었으며 수십 년간 숨겨온 비밀도 아니었습니다. 매일 꾸준히 반복한 5가지 단순한 선택이었습니다. 몸을 다시 설계하고 어쩌면 제 생명을 지켜낸 작은 습관 5가지였죠. 그리고 중요한 건 94이 되어야만 시작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시작하면 됩니다. 아침의 움직임, 황금빛 한 잔, 회복을 위한 산책. 몸을 채우는 아침 식사, 마음을 이끄는 생각. 겉보기에 작아 보여도 이 모든 건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건강은 하루아침에 사라지지 않지만 우리가 놓치는 자잘한 선택 속에서 서서히 멀어집니다. 그리고 다시 되찾는 길도 조용한 실천에서 시작됩니다. 생각 하나, 발걸음 하나, 한 입 한 입이 힘을 다시 쌓아줍니다. 혹시 지금도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신다면 꼭 기억하세요. 당신은 아직 여기 있습니다. 여전히 할 수 있고 이미 그 길을 걷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말씀드리지 않은 게 하나 있습니다. 하루의 습관, 식사, 산책 생각이 끝난 뒤에 밤마다 제가 꼭 실천하는 마지막 하나가 더 있습니다. 잠든 동안 몸을 회복시키고 과학적으로도 노화를 되돌릴 수 있는 열쇠일지 모른다는 그것. 그 이야기는 다음에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